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엊그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두 쪽으로 갈라졌죠. 근데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광복절 당일 공영방송에서는 김원호와 김희가요가 등장을 했고,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있던 독도 모형이 철거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광복절 전후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88 서울 올림픽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체육 행정에 대한 논란도 일었는데요. 파리 올림픽이 남긴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석 작가 오늘 패션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저 어릴 때 많이 봤던 패션입니다. 네, 여름이면 아저씨들이 즐겨 입는 꽃무늬 남방. 아저씨가 아니라 할머니 패션 같아요. 아니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최민석 작가님 옷에 그려져 있는 패턴이 무궁화입니다. 네. 그렇네. 네. 애국 애족하는 마음. 네. 애국가시더라고요. 오늘 애국자시더라고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주제를 고려해서 네. 깔맞춤. 예. 예. 보이지는 않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럴 때. 정성을 깃들여서 네. 옷을 골랐습니다. 근데 저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널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9번째 광복절엔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따로 기념 행사를 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주최하지만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은 참석하지 않는 광복절 행사엔 야권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행사는 불참하고 정부 눈치 안 보고 제가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후손들이 모여 만든 단체 광복회가 196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이종찬 광복회장은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치고 있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세 분께 한번 공통 질문으로 이걸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쪽짜리 기념식이었잖아요. 네. 어떤 신경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전 참담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역사 논쟁을 불필요하게 왜 야기하는가.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자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45년 8.15 광복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일본의 신민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요. 일본의 신민이란 건 어쨌든 적법하게 그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며 광복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사실상 모욕 주고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방어가 될까요? 전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펐습니다. 우리 최 작가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번 행사에서 이제 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얘기가 빠졌다는 거죠. 경축사. 예, 경축사에서 일본 얘기가 빠지고 이제 통일 얘기, 물론 통일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데 광복절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현재를 점검하고 그다음 미래를 도모하자는 건데 네네. 과거가 쏙 빠졌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광복절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어떠한지 국민들로서는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이 문제가 이번에 이제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정부의 책임이 일단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다고 이 행사 참여 자체를 거부한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슈에 관해서 불참과 비협조로 나서면 결국은 발전적 논의 자체가 안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정체돼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투쟁은 국민들 사이에서 더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것은 참여하되 참여할 것은 참여하면서 논쟁과 논의를 치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MC 장은 어떻게 저는 방금 작가님 얘기 전체적인 이야기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이 야당 부분은 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사실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타협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와 그래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역사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 광복절 경축식이 두 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역사기관의 기관장으로 모두 자리를 했거든요. 네. 독립기념관장으로 촉발이 됐지만 독립기념관장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십여 개의 단체에 지금 뉴라이트에 속해 있거나 뉴라이트와 궤를 같이 하는 역사의식을 가진 자들이 기관장으로 앉아있단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뉴라이트의 주장은 이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주류 담론으로 절대로 올라올 수도 없고 올라와서 또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주요 역사단체의 기관장으로 앉힌다는 건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인자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고 본인의 의도가 분명 그 안에 섞여 있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최 작가님 뭐 더 보태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 비슷하고요. 예. 일단 정부에서 문제를 촉발한 거죠. 예.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에서 시민으로서는 좀 더 그냥 아예 거부하는 것보다 참여하면서 저는 논의를 치열하게 이어가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그런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독립기념관장 뭐 임명의 문제 이런 어떤 세세한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 여기서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뭐 주중에도 뭐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시비비로 뭐 다시 뭐 되풀이해서 뭐 짚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더 확실하게 못 박아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논의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는 형식이었던 거죠. 이거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요란이냐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니까요. 역으로 이 대통령께 물을 수 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왜 건국절 논쟁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하느냐라고 여쭐 수 있는 거잖아요. 건국절 없다. 네. 광복절이고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광복절 기념식이 두 쪽으로 갈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저는 심각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국가 기념일을 지정을 해서 기념식을 여는 건 일종의 의례거든요. 국가 의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어로 리추얼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의례가 갖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그 의례를 통해서 뭔가를 리마인드를 시키고 이걸 통해서 국민적 통합을 일궈낸다. 물론 약간 왼쪽으로 삐딱한 분들은 그것들을 좀 약간 안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뭐 어떤 뭐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뭐 확대 재생산을 기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치권에서 껄핏하면 이야기하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기제가 바로 의례거든요. 의례. 그러니까 그 기념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쪼개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찌 본다면 최소한 우리가 정파로 갈려가지고 정책 입장으로 갈려가지고 맨날 툭탁거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그 형성해서 유지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와 공통분모, 통합적 인식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너졌다는 데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고 이러면서 서울대학교에 김영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예. 정치학과 교수인데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쓴 칼럼이 있거든요. 흔히들 이제 빛을 회복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문헌에서 용례를 보면 광복은 대단히 좀 의미 있게 회복한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생략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적어를 우리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차용했을 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떤 정치 결사체로 될 것인가, 주권을 어떻게 회복했는가, 이 목적어와 관련해서 사실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아예 회복한 게 없다라고 이 목적을 비워버리는 상황까지 오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고 아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차치하자라고 하는 순간 그냥 저는 나라의 근간이 대단히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런 가치의 문제, 역사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 존속엔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대통령 발언 방금 말씀하셔서 나오는데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이제 건국절 논쟁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동의를 해요. 근데 앞에 그 붙인 그 조건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 조건절에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고, 건국절이 아니라 광복절 하나로 그냥 광복절 하나를 기념하면 되는데, 이 건국절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논의하지 말자.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다. 흔히 말하는 먹고 사니즘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차치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국절 논쟁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건국절 논쟁 할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저는 지금 최 작가님 앞부분을 강조하시는 거, 저는 뒷부분을 강조하면 건국절 논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학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학계에서 학문적 어떤 입장에 따라서 논쟁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공공의 영역으로 스며 들어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그다음에 이런 생각이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서 침투해 가지고 지금 점유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수반으로서 공공의 영역에 이게 들어와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후자도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쟁이 다시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으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약간 유체 이탈식 화법인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건국절 논쟁은 오래됐어요. 민간 영역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오래된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이 두 쪽 난 적이 있냐고요. 아니었죠. 네네. 왜냐하면 그 전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을 좀 정확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이념과 가치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이념과 가치들이 충돌하고 서로 화합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면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인 가치로 온 국민이 이 이견의 여지 없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시를 해놓은 날이 3.1절과 8.15 광복절이에요. 이날만큼은 통일된 하나의 가치로 국민들이 이견 없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는 헌법에도 정확하게 재헌헌법으로도 명시를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묵살하고 계신 게 바로 그 8.15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뜨거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건국절 논쟁이라는 건 학계에서 시작됐지만 이 일반 시민들한테 잘 확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동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민들도 동의할 수 없는 논쟁을 사실 계속 뭔가 논쟁거리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의
시각인 거죠.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중책을 맡은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우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자체가 4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다.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임시정부? 그러면 정부는 뭐가 필요하냐? 영토, 국민, 주권 다 필요한데 그게 있었냐? 세금이라도 거둘 수 있었냐? 그런 권한이 있었냐? 그걸 어떻게 정부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그럼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드골의 망명정부, 영국의 자유프랑스를 만들었죠. 그게 프랑스, 지금 현재 프랑스의 근간이 됐다라는 게 프랑스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되고 한국은 안 맞다는 겁니까? 그런 인식의 끝은 독립운동을 폄훼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분명히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해외 사례들을 찾아봐도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립기념일이 독립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을 한 날로부터 그날을 기리면서 그날의 독립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념일을 지정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뭐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그다음에 국가기관방송에서 기미가요가 나오고 김문호가 나온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나? 라고 했는데 기사를 찾아봤더니 0시 땡 치자마자 또 8.15가 되자마자 이런 기모노를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 부인. 왜 굳이 나비 부인을 틀었을까요? 그리고 나비 부인의 그런 그 일본 여성이 나온다는 그걸 몰랐던가요? 그건 몰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게 이 등장인물 중에 상당수가 기모노를 입고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 국가가 기미가요잖아요. 기미가요는 사실 행진곡은 그 행진곡에서 그 일부 가사가 빠진 게 이제 국가 기미가요가 됐는데 행진곡은 사실 군가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대동아 제국을 건설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미가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출발 자체가 다른 국가와 다른 그 특이성을 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무튼 나비 부인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른 날에 방영이 됐다면 뭐 그냥 우리가 예술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광복절이 되는 12시 딱 이제 시간이 바뀌자마자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KBS의 변명은 뭐냐면 원래는 7월에 방영을 하기로 잡았었는데 올림픽 때문에 미뤄졌다. 올림픽 때문에 하다 보니까 미뤄졌다. 그럼 이 올림픽은 원래 일정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명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거를 예상할 수 없는가. 미루다 보면 그게 광복절이 됐고 나비 부인을 편성하는 사람은 나비 부인의 내용을 모르는가? 아니면 나비 부인을 한 번도 모니터하지 않고 그냥 틀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만큼 불성실하게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뭐 수신료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적의 시작이라고 이 KBS 1TV는 원래 그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원래 독립영화를 계속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좋은 거죠. 예, 좋은 건데 근데 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사실 미화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15 부정선거나 4.19 혁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 대목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평가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일단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 작품이 독립영화로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았는데 영진위에서는 이 작품은 객관성이 결여된 인물 다큐멘터리다라고 독립영화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KBS의 독립영화관에 틀었고, 근데 이 날짜가 원래 독립영화관을 방영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를 든 건 이미 사전에 논란이 이미 게시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의도적인 거라고 그쵸.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독립영화를 하는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추가 편성을 했던 건 사실상 이거는 광복절 특집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비, 왜 문제가 있는 이 작품을 튼냐는 거죠. 나비 부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바로 이제 어떤 그 KBS가 사과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네. 그 의도적인 거냐 실수냐 어. 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냐 문제는 별도로 뭐 약간은 좀 이제 분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땡 영시하는 네. 땡일 방송도 아니고 아니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광복절날 올라가야 되는 방송을 이제 마지막 최종 검수를 하는데 광복절 이틀 전에 한 출연자의 옷에 일본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극우나 뭐 어떤 이 다른 뭐 정치적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귀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거에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고 충격도 먹으실 수도 있겠다 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방송 업로드 시키는 거를 이제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걸로 촉발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저는 이제 안 올리기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데 저희 같은 일개 유튜브 채널도 그런 논란에 있어서 광복절만큼은 특히 조심을 하는데 이 공영방송인 KBS가 그런 조심성이 없었다?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뭐 사실은 뭐 이제 그 지하철 몇 개 지하철 역사에 설치해서 독도 조형물도 사라져가지고 그런데 뭐 이제 또 설명이 뭐 통행에 좀 약간 지장이 있어서 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좀 종합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 공감대, 공통 분모, 어떤 통합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주춧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네. 이게 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번 광복절 전후로 좀 나타났던 현상을 좀 종합 정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윤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회 동안 너무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저희 언니들과 오빠들 함께 같이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48년 만에 선수단 규모는 최소였지만 금메달로는 역대 최다 타이, 전체 메달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개막전 나온 회의적인 평가에도 144명의 태극전사들은 16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쁨과 감동을 안긴 우리 선수들은 이제 4년 뒤 LA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도중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협회 선수 관리 문제점과 관련해 현행 제도와 보조금 집행을 비롯해 협회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파리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세 분은 즐거우셨습니까? 네, 뭐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너무 시작 전에는 또 이제 얼마나 관심이 갈까 싶었는데 막상 또 시작이 되고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또 열심히 파이팅하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감동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스포츠 자체가 갖고 있는 재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보다 보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올림픽 기간에 한 선수의 팬이 돼가지고 누구요? 비아기. 신유빈 선수. 그다음에 또 마침 유튜브 채널에 그 신유빈 선수가 5살에 저도 봤어요. SBS 스타킹에 맞아요. 탁구 신동으로 소개됐었죠. 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왔었죠. 정말 귀여워가지고 몇십 번을 봤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치러내는 모습 보는데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원하게 되고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꼭 비단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시작이 된 현상은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보면서 참 되게 참 그 기분 좋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과거에는
동메달을 따고 이런 막 어떤 분함을 사귀지를 못하고 막 울분을 표하고 막 울고 막 이런 장면들이 사실 익숙했었거든요.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동메달밖에 못 땄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떤 즐기면서 동메달도 너무나 어떤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유쾌하게 어떤 그 메달을 받고 하는 이걸 보면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보기 좋죠. 저도 제일 좀 다른 게 MZ 세대의 선수들이잖아요. 좀 젊은 세대. 그런데 뭔가 체육하면은 항상 막 이렇게 막 그 폭력에 되게 노출되고 선수들이 엄청 막 강하게 훈련받고 이랬는데 이 친구들은 표정도 너무 밝고 순이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선수들과는 되게 그 양태가 좀 달라서 보기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비장함 대신 이제는 즐기는 게 어떤 그대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네. 특히 그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마인드가 화면을 뚫고 나와서 저한테도 전달이 돼서 볼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긍정의 에너지. 막 그게 고스란히 어떤 전달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에게 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연금에는 반대했던 이유가 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메달보다는 좀 더 참여의 의의를 갖고 그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젊음의 에너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데 스포츠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근데 이제 연금을 주는 건 너무 이제 메달 중심적인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한 건데 이번 올림픽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제 그 아주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귀화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탁구의 전지희 선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루는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문화도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민족주의가 너무 많이 개입돼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올림픽에서 민족주의가 많이 희석되고 순수하게 스포츠를 즐기려고 하는 면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저도 보면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의 열정, 그러니까 존중하는 어떤 이런 어떤 시각,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올림픽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이제 경기를 해도 그 나라 선수가 멋지게 페어플레이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스포츠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선수도 스포츠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를 존중하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우리나라 선수여서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이런 것도 중계 방식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했다고 해서 저렇게 편파적으로 중계하는 것이 과연 방송으로서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행동이냐 어느 정도는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이제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장님이 해병대 훈련 덕분에 원팀 코리아 문화가 생겼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해병대 훈련이 경기력 향상과 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의문이고요. 정신 강화. 근데 정신력을 강화시킨다면 사실 이제 이 선수들이 단일 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병대 훈련에 대해서 해병대 캠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회의적이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축구 한 팀이라든지 농구 한 팀이라든지 그런 뭔가 팀워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번 그 해병대 캠프는 국가대표 선수들 전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팀이 아니라 각자 개별 종목에 출전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선수들은 사진 보니까 보도자료에서 막 다들 웃으면서 임하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잘 받고 넘겼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면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경기 종목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높이뛰기, 뭐 펜싱, 뭐 양궁, 사격 이런 종목들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탁구도 각도 조금만 안 맞으면 공 하늘로 허공으로 뜨고 이러는데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경기력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해병대 훈련이 도움이 됐다는 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예, 발로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결국은 이 군사 정권의 잔재가 그대로 생각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그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인생을 걸고 했던 스포츠에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뛰는 것도 상당 부분 컸고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선수 개인은 다 사라진 채 전체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냥 프랑스와 만약에 펜싱 경기를 한다. 프랑스 선수와 한국 선수의 펜싱 경기가 아니라 한국 대 프랑스의 펜싱 전쟁이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들을 통해서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니까 정신문장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지라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전 너무 동의되는 게 일단 선수들의 각각의 노력을 대단히 간단하게 치환해버린다. 우리가 해병대 캠프 여기 보내서 이런 성과를 내는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양궁 선수들이 훈련받는 영상을 보고 대단히 감동을 했는데 그 바람이 엄청 부는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심지어는 대단히 소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야외에서 하는 겨루는 이제 경기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막 꽹가리치고 북치는 상황에서 이제 활시를 겨누고 뭐 이런 상황에 다 과학적으로 여러 이 경우의 수를 나눠서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군대 훈련을 받아서 선수들이 기량 발휘를 했다는 건 정말 자화자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체주의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거둔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선전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숟가락을 얻는 거죠. 네. 근데 냉정히 봤을 때 그러면 체육협회가 지원을 잘해줬고 시스템을 잘 갖춰줘서 이런 성적이 나왔느냐라는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양궁 일단 우리가 이때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뭐 편의상 그냥 금메달이 월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편의상 그냥 금메달만 얘기를 하자면 금메달을 총 저희가 110개를 땄어요. 역대 올림픽에서. 그중에 32개가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궁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네. 또 잘하는 종목이 사격 편싱, 흔히 말하는 무기 종목에서 많이 따요. 그렇다면 협회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양궁협회는 잘합니다. 네. 지원도 잘하고 이번에 이제 축구협회랑 양궁협회랑 이제 펜싱협회랑 다 조사를 받는데 예산 쓴 거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양궁협회는 거의 뭐 96페이지인가 그렇게 냈는데 축구협회는 한 장만 냈어요. 그만큼 양궁협회는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양궁협회가 잘하는 거고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배드민턴 협회나 많은 협회들이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과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개인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을 거치면서 두 개의 협회가 지금 부상을 했어요. 하나가 지금 최 작가가 얘기했던 양궁협회고 네. 또 하나가 배드민턴 협회인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협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 협회 행정은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게 이번 올림픽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종목 협회 입장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말 그대로 열과성을 다한다. 과연 이런 차원에서 협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걸 하다라고 그냥 땡기고 재촉하고 막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게 그럼 과연 협회의 어떤 일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협회마다 좀 양태가 다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안세영 선수의 어떤 문제 제기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저는 이 협회라는 건 저희가 예체능 이러잖아요. 예술과 체육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개인 자질과 그 훈련의 결과물을 좀 성취해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재량과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약하고 막고 뭔가 가두리를 가두면 그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이 안세영 선수가 왜냐하면 운동선수기 때문에 운동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 브랜드의 이제 후원사의 운동화를 신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거 협회 차원의 기준인 거고 이거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탁구 협회는 이를테면 후원사를 하더라도 운동화는 각각 선수들이 편한 거. 이거는 스포츠에 그리고 그 경기의 특성상 협회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 너무 협회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협회 소속된 선수들이 우선인 건데 너무 행정 관료 이런 주의로 흘러가는 면도 이번 올림픽에 좀 쓴 뒷맛을 남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세영 선수의 그 첫 번째 인터뷰로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그래서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결국 이제 안세영 선수가 귀국해서 한 말이 뭐냐면 스폰서를 허용해 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안세영 선수와 협회 간에 배드민턴 협회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배드민턴 협회가 스폰서를 받습니다. 이 요넥스라는 배드민턴 회사에서 네네. 받는데 협회가 규정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화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때 개인 후원 계약은 한 개로 제한하고 그마저도 배드민턴 용품사 및 협회 후원사와 동종 업종에 대한 후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대회에 나갈 때는 무조건 협회에서 받는 후원을 받는 스포츠 용품 회사의 물품만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안세영 선수는 이미 나이키 광고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나이키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죠. 대표팀 경기를 뛸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 제품을 착용을 합니다. 근데 탁구는 그렇지 않은 거죠. 탁구는 협회에서 후원을 받는 대표팀 유니폼을 착용하더라도 개인이 후원받는 스포츠 브랜드의 라켓, 신발을 착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의 연봉도 제한을 해놨어요. 1억 원으로.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좀 더 동기부여될 수 있는 수단이 막혀 있다는 거죠. 물론 1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단을 이렇게 막아 나왔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선수와 협회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고 이번 사태가 사실은 그런 거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심플합니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배드민턴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생활 스포츠로서도 사실 동호인이 되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네,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배드민턴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매우 크고 움직이는 돈도 커요. 게다가 대한민국 이 배드민턴계의 스타가 존재합니다. 그 스타가 안세영 선수. 제 후배 부부가 배드민턴으로 맺어진. 주변에 배드민턴 치다가 만난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 다음으로 많은 동호회 숫자가 배드민턴 동호회라고 하고 아까 그 협회가 요넥스랑 독점 계약을 해서 후원을 받았잖아요. 이 금액이 매년 290만 달러예요. 하나로 39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스포츠 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네. 탁구나 테니스가 이제 많이 비교가 됐는데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탁구나 테니스는 비교적 그 선수들과 협회 간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지 않고 조율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스타 선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대회 성적이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신유빈 선수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테니스도 언젠가는 저희 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거라고 믿지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 협회와의 갈등이 생길 일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율이 가능한데 안세영 선수는 불세출의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도 많이 붙고 협회 입장에서는 안세영 선수 이름을 팔아야지만 많은 돈의 협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안세영 선수의 이름값이 필요하다면 협회에서 그만한 대우를 안세영 선수에게 했어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달래는 것이 또 협회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가 나이가 어리고 막내라는 이유로 굳은 일까지 선배들의 빨래, 청소, 기구 정비까지 다 맡아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했다고. 7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아니 내 이름으로 장사는 하면서 정작 나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적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선수 생활이라는 게 길지 않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 생활해봐야 30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각종 또 부상이 생기면 더 짧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자신의 능력치를 다 발휘해서 성공해야 하고 그 사이에 경제적인 이득도 취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대표팀에 희생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장사하면서 대우는 형편없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번에 이제 그 협회 행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그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 이른바 권위적 행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 이야기고
정반대로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양궁협회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공정이라고 네. 하는 또 키워드가 여기에 이제 스며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스포츠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게 그러니까 양궁협회에 대한 평가인 것 같더라. 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양궁을 보면서 다 처음 보는 선수들이네. 뭐 이를테면 과거에 안산 선수 다 어디 있지. 근데 완전히 실력, 능력, 그리고 수치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로, 성과로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절차가 되게 좀 투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협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몇 년 전에도 한 선수가 국민청원에 올린 적이 있어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게 선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지로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수 개인 그리고 이 결과에도 악영향을 좀 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 개인의 후원을 막는 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선수 개인의 후원을 허용을 하면 당연히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는 네. 협회에 후원을 하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개인한테 후원을 하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효과가 개인한테 하는 게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럼 협회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인은 후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후원이 어쩔 수 없이 협회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기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그럼 연봉은 왜 제한하느냐? 연봉 제한은 사실 선수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대한축구협회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네. 어렵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힘 있는 슈퍼스타의 탄생을 막아서 자신들의 그 통제권 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스포츠 스타와 협회의 갈등은 사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스타가 나오면 그 갈등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엄청 세계 1등으로 우뚝 서면서 협회와의 갈등도 나중에 좀 불거졌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피겨 시장이 그렇게 이게 넓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김연아라는 그냥 천재가 한 명이 갑자기 툭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잘 되니까 갑자기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던 협회 예,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도 비난하고 비판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고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깔려 있는 거고, 네. 보상 체계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정반대되는 측면에 있어서 양궁협회 같은 연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에 금메달을 딴 사람도 똑같이 백지는 출발선은 똑같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공정함 이런 것들에 이제 박수. 근데 이것이 결국은 협회에 대한 평가로 한정되는 이야기겠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뭐냐면 그 징표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안세영 선수의 이 이슈를 들여다보는 것도 좀 양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셔틀콕의 여제 방수연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때 청와대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옆에 앉아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근데 이제 직격을 하는 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체보다는 개인의 방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불편함 심경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던지는 화두가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각각의 다른 생각을 또 드러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근데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가 팔가닥붙이고 나서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체부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실행 주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협 같은 경우에 문체부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문체부가 해서 이게 좀 힘이 약할지라도 그나마 문체부가 해야 이 발언에 힘이 실린다.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이제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한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홍명보 감독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조금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조금 앞서 나간 보도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문체부가 감독 해임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다 들여다보서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건 축협의 지원금을 끊는 거겠죠. 그리고 압박을 하는 거겠죠. 네. 그 과정에 홍명보 감독이 뭔가 위기감을 느껴서 자진 사퇴는 할 수 있겠죠. 네. 예, 결국은 압박을 하는 힘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느냐. 네. 지금 그 주체는 사실상 제3자가 하면 실효성이 거의 없고 여론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주체는 문체부밖에 없다.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딱 하나만 바라고 싶습니다. 여론의 열기가 식더라도 끝까지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여론이 워낙 뜨겁고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체육계 좀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 워낙 사회적 이슈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금방 잊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국민들이 언제나 체육계 걱정만 하면 살 수 없죠. 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관심이 사그라들 텐데 그때도 과연 문체부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띌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는데요.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순서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